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녹화는 영정호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쭉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정치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게 휴전 가능성 이런 데 대해서 간단히 좀 논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1부에서 일단 세베로도네츠크의 위기는 해소가 됐다. 이제 그걸 거기서 포위 섬멸될 가능성은 없었고요. 우크라이나군이 바보가 아닌다면 거기서 이제 막혀서 세베로도네츠크에 갇혀서 필요 이상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되쳐도 되는데 왜 그래 급작스럽게 반격을 했을까 하는 거는 상당한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키이우 주변에서 부차라는 데서 대학살이 있었죠. 수백 명의 민간인들,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의 이제 시체가 발견되고 하는 거. 그때 아마 후퇴하는 러시아 군들이 아마 마구잡이로 사살했다라는 그런 걸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걸 당하게 되면은 물론 러시아군이 가장 이제 가증스러운 그런 어떤 반인륜적 범죄의 행위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군대는 뭐 했냐라는 그런 비난도 이제 국내적으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쉽게 그냥 내주고 빠져버린다면 거기 민간인 13,000명이나 있거든요. 또 15,000명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부차와 같은 그런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래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군 당국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스스로도 이건 아마 상당히 비난을 감수하기가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군대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베로도네츠크를 그냥 쉽게 전술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세베로도네츠크를 위협한 우크라이나군의 위기는 해소됐다. 이게 제 1번이고요. 두 번째, 러시아군의 돈바스 공세는 사실상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돈바스 공세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해서 그걸 딱 장악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친러 국가로 남기 위해서 영원히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좌절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0일을 지난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원 계획대로 이걸 지금 전황을 완전히 뒤집고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문제는 이제 러시아군이 얼마나 버티느냐,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버티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귀결되는데, 일단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국민적 동의, 이런 문제에서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조건을 누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이 전략 계획이 실패했다는 거, 이걸 뭐로 알 수 있냐면은, 혹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언론이나 또는 유튜브 이런 데 좀 이상한 놈들 많더만요, 보니까. 처음에는 마치 균형 감각 있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갖다가 동렬해보고 평가를 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러시아 편을 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떠진 사람들이 꽤 있는데, 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우리가 알기로는 러시아군이 아마 크렘린에서 이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6월 10일까지 돈바스 공세를 끝내라. 오늘 6월 8일이죠. 지금 내일 9일, 6월 10일까지 이틀이 남았는데, 그럼 결국 돈바스 공세는 실패로 끝난 거죠, 그죠? 세베로도네츠크를 저걸 다시 아마 러시아군이 완전 장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돈바스 공세가 끝났다고 해야 되는데, 요 시점에 이제 군사령관들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을 이기고 있다면 군사령관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군사령관을 바꾼다는 거, 지휘관을 바꾼다는 거는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터졌을 때 제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쪽에 이제 군 당국에서 기존의 러시아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 것도 묻는 데가 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는 너무 좀 7, 8년 너무 이전 거라서 좀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걸 종합해 보면은 지금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수뇌부가 상당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객관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5 제병협동군 포디빌로프 소장이 전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제29 제병협동군의 부트조프라는 장군인데요. 그 양반이 원래는 이 양반도 5 제병협동군 임시사령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전사하기 얼마 전까지는 제1군단이 지휘하고 제병협동군의 29 제병협동군의 지휘권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만의 쿠드조프라는 이 장군이 전사를 했는데,
지금 이래 되면은 지금 별자리들이 총 12명에서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은 대장 별 4개짜리가 한 사람, 이게 아마 해군 제독이었죠. 흑해함대 사령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중장이 3명, 그 다음에 소장이 뭐 9명, 이래 되니까 도합하면 13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9명, 중장 3명, 대장 1명. 그러니까 지금 2차 대전도 아니고 지금 100일 만에 이렇게 이 별자리들이 10명 이상이 전사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좀 전략 전술이 한심한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황도 엉망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크렘린이나 푸틴이 아마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사태를 좀 제대로 파악해라.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군대는 옛날에 2차 대전 때 소련군하고 똑같이 소위 말해서 야전 지휘관의 자율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같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독일군의 그 임무형 전술이라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소련군의 지시형 전술이라는 거, 이거는 이미 뭐 거의 수십 년 된, 8, 90년 된 이제 캐캐모고는 그런 어떤 그 비교 개념인데, 이게 아직 뭐라 그럴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좀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하여튼 서방 진영의 군대에 비해서는 소련군이나 러시아군이라는 게 굉장히 경직된 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자꾸 날짜를 지정해주고 여기까지 무엇을 점령해, 무엇을 장악해라고 이제 기계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장 상황을 보도 안 하고 야전진관들은 무조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한 그런 작전 기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베르도네츠크 이제 강변에서 어떤 도하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거, 참패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이줌 지역에서 한 개 군이 이제 완전히 그 와해되는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군 대전과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결국 그 소위 말해서 세세한 야전 지휘관들의 자율권을 너무 주지 않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목적, 정치적 지지상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전쟁이 이제 전투가 이런 엉망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얼마 전에 본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그건 제가 아마 독일에서 아마 미국 쪽에서 나온 자료가 독일을 거쳐서 이렇게 저한테 입수된 건데, 그거 보면은 미 군 당국이 지금 그 쇼이구라고, 세르게이 쇼이구라고 그 국방장관이죠. 굉장히 무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 게라시모프, 이게 이제 러시아군에서는 가장 이제 중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장성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적 군인이지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메가드나 롬멜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에 잘 보인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작전술적으로 무능한, 그래서 아마 군사 행정에는 얼마나 이제 재주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놈들이 이제 굉장히 무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최고위층들이 이렇게 무능하다 보니까 그 밑에는 장성들도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게, 옛날 2차 대전 때는 이 스탈린이 아마 구 러시아 제국의 장성들을 완전히 숙청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40대 이제 신진들을 많이 기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대숙청을 하면서 전문 군인들을 갖다가 사라지게 한 것도 있지만, 나름 또 이렇게 새로운 전술과 교리를 익힌 이제 젊은 장성들을 갖다가 전선에 내세우면서 소련군의 어떤 그 전력 양태를 갖다가 쇄신시켰다, 일신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2차 대전 당시에는 2차 대전 때 러시아 군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군들하고 쫄병들은 대단히 우수한데, 특히 방어전에서는 이제 뭐 사활을 걸고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제 하사관들에는 장교들 수준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독일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독일군보다는 이제 자기도 무능한 러시아군, 무능한 소련군의 이게 지휘 체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숨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문제가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6월 10일까지 돈바스 공세를 끝내라, 뭐 그런 유사한 어떤 지시를 내리겠죠. 그래서 돈바스 공세가 시작됐을 때 러시아군이 일견 정석대로 싸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만, 지금의 결과를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어떤 정치적 의도, 정치적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갖다 총알바지로 쓰는 이런 작태가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군사령관 해체하고 돈바스 공세로 전이되기 전에, 그게 뭡니까? 뭐 시리아에서 그 작전 경험이 있다는 드보르니코프인가요? 이 양반도 지금 결국 한 달 좀 있다가 해임이 돼버렸습니다. 해임이 되고, 그 다음에 후임에 이제 겐나디 지트코라는 사람, 이 사람도 뭐 시리아에서 좀 전투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트코라는 사람이 다시 군사령관을 맡게 됐는데, 이것만 보게 되면은 지금 돈바스 공세가 아무리 칠럽하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를 좋아하는, 러시아를 추종하는 애들이 이야기하는 유튜브나
뉴스의 기사와는 반대로 지금 돈바스 공사에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런 장군들, 지휘관들을 바꿀 리가 없죠. 근데 이걸 해임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지금 등장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같다가 뜻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금 돈바스 공사 이후에 러시아군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지금 출구 전략이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군사적 상황을 아주 그냥 중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착 상태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이 병력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싸웠다. 뭐 지나치게 승리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자체 평가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돈바스 공세에서 어느 정도 러시아군이 일심에서 제대로 이제 정식 군사 교류들을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만, 결국 그 세베로도네츠크 어떤 대반격의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주에서의 러시아군의 패퇴,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그 승기를 이어가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을 완전히 우크라이나 땅에서 쫓아내는 그런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도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프로파간다이즈 하는 거, 굉장히 홍보하는 데는 우크라이나군 당국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굉장히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잘 싸우고 있다. 라면, 그럼 무기 안 줘도 되겠네. 지금 정도로 싸워라고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서방의 무기를 갖다 체계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약간 밀리고 있다. 잘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수세를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아마 그 의사를 계속 표명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이다인가 하이다인가 하는 저기 세베로도네츠크 그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도시를 갖다 거의 50% 이상 되찾았다 하다가 48시간이 안 된 시점에 지금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중앙에 무슨 지시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너무 현황을 갖다 장미빛으로 그리지 마라 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서방에서 준 무기가 속속 도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순쯤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반격 공세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아마 6월 지금 첫 주가 지난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무기들이 배치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게 관건인데, 자, 그럼 러시아가 처음에 사실은 이제 막대한 경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서방의 EU라든가 이게 얼마나 버틸 거냐라는 게 좀 이제 관심사였죠. 그래서 한 달 만에 갑자기 루블이 막 바닥을 치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루블화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전에 수준으로 막 그 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석유 수출이 또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1, 4분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혹자는 러시아를 두둔하는 사람들, 기자들, 뭐 유튜브 이런 사람들 그거 봐라. 그 제재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러시아가 굉장히 그렇게 붕괴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하간 갖은 이제 술수를 써서 잘 지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외환 보유고라든가 그 다음에 그 루블화의 가치라든가 이런 게 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그런 아마 술책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막 국회에서 뭐 법안을 통과하고 동의를 넣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푸틴이 뭐 개인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석유나 에너지라든가 지하자원, 그 다음에 물건을 해외 수출하는 러시아 기업은 이제 외화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 80%는 기계적으로 루블화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든지 다른 데 재투자하거나 은행에 다른 외국 은행에 송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외환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루블화가 다시 아마 강세로 돌아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마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경제유세를 쓰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얼마 전에 그 도표를 월별로 그 러시아의 석유 수출상을 쭉 보니까 확실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의 석유 수입하는 거, 가스 수입하는 것들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의 변화가 없고요. 더 늘린 것도 없고 더 줄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늘어나는가 하면은 인도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보니까. 인도가 계속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서는 중국은 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그 석유 수입하는 것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체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통계에 보면은 역시 중국과 일본이 각각 15%, 22% 정도 러시아 석유를 갖다 더 많이 수입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 중에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 석유 하면 중동의 산유 국가들이 내는 걸 가장 제일로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뽑아내는 게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 다음에 뭐 이란, 이라크 이렇게 쿠웨이트 이런 나라도 들어가죠. 캐나다도 물론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이 중동 산유국에서 우리가 석유를 살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계약상에. 그냥 우리가 석유를 받아가지고 이걸 다른 데 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러시아 석유는 그런 바인딩된 법규가 없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산 석유를 싸가지고 다른 데 대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인도나 중국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국제 원유가 시장에서 러시아 석유는 지금 40%가 다운된 상태거든요. 자,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 시중 가격보다 40%가 싼 러시아 석유를 갖다가 반입을 해서 그걸 다른 나라에 팔면 되는 거죠. 북아프리카라든가 다른 데 아시아라든가 다른 남미 쪽에도 팔면 되는 거죠. 거기서 인도가 하고 중국이 그런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정체를, 국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어떤 배들, 이런 것들이 러시아 지금 석유를 갖다 곳곳에 실어 나르고 있다. 그게 전체 증가량의 한 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는 과거에 이제 숱한 혁명이나 전쟁이나 쿠데타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소위 말해서 어떤 뭐 생활에 찌들리고 막 경제가 파탄이 나고 뭐 정치가 개판이고 하는 거는 러시아 국민은 이제 뭐라 그럴까 그냥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별로 그렇게 패닉 상태에 돌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경제적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하더라도. 근데 과연 이게 지금 몇 달이 지났으니까 그렇지 이게 과연 전쟁이 몇 년 동안 지속된다 할 경우에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효과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올해 안에 점점점 단계적으로 EU가 러시아 석유 수입, 가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였죠. 그 수입을 줄여서 나중에 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역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그랬을 경우에 석유하고 가스만 가지고 사실은 국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가 그게 점점점 단계적으로 끊어졌을 경우에 어디서 전비를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 다음에 만약에 서방이 단결해서 이제 장기간 또는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러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석유 추출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석유를 뽑아내봐야 팔리지 않는 석유 같으면 그걸 굳이 뽑아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기계 장비들, 감가상각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기계 장비들 시베리아도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 전부 그냥 가동 중지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러시아가 마치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러시아 어떤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가 갖고 있는 단기 절전식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푸틴이나 라브로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서방의 제재도 불구하고 자기들 수출이 더 잘 되고 있다. 외화 가동량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서 일단 현재는 지금 러시아의 15% 정도의 GDP가 날아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물론 뭐 우크라이나는 더하죠. 우크라이나는 45% 거의 절반 이상의 국부가 상실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사진을 보는 마리우폴이라든가 그다음 세베로도네츠크의 그 어떤 파괴된 건물들 저거 복귀하려면 30년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전쟁이 얼마나 끌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이어간다 그러면 러시아가 받는 고통만큼이나 그보다 경제력이 약한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아마 출혈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미 피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그 화평을 한다든가 어줍잖게 휴전을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 앞으로 100년이 걸려서도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손실을 안는다 하더라도 전쟁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지금 국부가 15% 정도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지금 15% 끝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이건 아마 지금 서방의 제재라는 게 조금 더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곧바로 러시아의 아마 그 경제 핵심을 아마 찌르게 될 그런 아마 위기 사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갖다 계속 지원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제재하는 거, 이건 아마 특징하는 크리티컬한 그런 포인트가 곧 아마 다가갈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러시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건 뻔하고요. 그럼 이제 서방의 무게가 완전히 이제 완편 구조로 이제 재편됐다고 할 경우에 이제 전장에서도 어느 전투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2, 3주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사람의 병사의 어떤 실력, 기술적 능력, 전술적 이해도
그 다음에 어떤 소규모 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전술적 기술적 능력, 이거는 어느 걸 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월등히 낫다는 게 지금 현재 전투에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력만, 무기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얼마든지 승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화력이 그간에 우크라이나가 화력이 이제 부족했다는 건데, 사실은 그 러시아는 소련 시대, 스탈린 시대부터 화력 중시의 어떤 그 군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스탈린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야포는 전쟁의 여왕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야포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2차 대전 전체를 통해서 소련군이 결코 독일군한테 지지 않은 최소한 포병대의 어떤 운영이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전격전, 블리츠크리그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현대전의 어떤 가장 중심되는 교류로 우리가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그 소련의 투하첵스키 원수가 종심 전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전격전 개념에 앞서서. 근데 이게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현대전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교류인데, 굳이 소련의 종심 전투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전격전을 비교하자면은, 독일 경우에는 스피드입니다. 모든 적군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는 기습,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거의 비슷한 교류입니다만은 소련군의 종심 전투에 있어서는 화력입니다. 스피드보다는 화력에 더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화력 중시 전통이 쭉 이어내려오고 왔었는데, 돈바스 같은 허벌판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화력이 약한 이 우크라이나군이 정면 대결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좀 달라라고 이제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를 했고, 이와이면은 300km까지 날아가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갖다 주면 되는데, 그게 또 뭐 러시아까지 뭐 영내까지 날아가지고 세계대전으로 휘화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겁먹은 미국이 80km, 사정거리 80km짜리만 준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하이마스라는 건데, 뭐 하이마스라는 겁니다. 뭐 굳이 해석하지 않는 고기동 다인장 로켓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주겠다고 한 거는 이제 MLRS, 그 다음에 M270이던가요? 제식번호가. 그거는 지금 몇 대 준다고는 했는데, MLRS는 몇 대가 뭐 공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영국제 MLRS M270 요거는 훈련하는 데만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자주포가 됐든 뭐 전차가 됐든 최소한 3주 정도 훈련을 해야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아마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하이마스는 일단 4대 시스템이 이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선에 곧 배치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얘들이 다 완편 전력으로 갖추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군과 맞짱을 뜰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될지는 아마 전과를 보게 되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정거리가 300km가 아닌 80km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아마 약속은 받아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무기는 주되, 너가 이제 방어전은 하는데 러시아 영내로는 쏘지 마라. 아마 그렇게 아마 확약을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간 러시아로서는 사정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신형 다인장 로켓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최근에 아마 모스크바, 제가 도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모스크바 아마 남동쪽 한 7, 80km 지점에 있는 데서 러시아군 병력 한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아마 전략 핵 병기들을 갖다 다 끌어내서 훈련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냥 ICBM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갖다가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미국에 대고 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너가 우크라이나에 그런 어떤 그 아주 고강도의 어떤 그런 무기 체계들을 갖다가 도입한다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독일도 뭐 무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준다 그러고, 이미 독일의 대공 방어 장갑 차량 뭐 그런 건 이미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게파르트라는 거였는데, 대공방은 이렇게 대개 20mm 포 4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하늘로 향해 있고, 밑에는 이제 전차 차량, 장갑차 차량 같은 걸 차대를 쓰는 건데, 이 게파르트는 사실은 영어로 하면 치타입니다. 그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그 고양이과 동물 아시죠? 100m 3.2초에 뛴다는, 시속 112km, 116km를 뛴다는 건데, 그건 방어용, 그러니까 대공방어 무기 이름으로서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동물을 쓴 것 같은데, 독일 애들은 2차 대전 때부터 이게 고양이과 동물, 뭐 타이거 탱크라든가 레오파드 판터 동물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뭐 그래서 그것도 아마 그 전투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가 과연 언제 다 도입돼서 전선에 배치되는가 하는 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독일제 레오파드 2 전차, 그게는 독일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스페인이
스페인이 갖고 있던 물자를 갖다 우크라이나에 공유를 하는데 그걸 아마 이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전혀 그 러시아제 T-60이라든가 T-72 이런 전차들만 쓰다가 그다음 갑자기 독일제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아마 라트비아에서 또 훈련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레오파드2 전차를 운용하는 스페인 군인들이 그 라트비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크라이나군을 불러서 한 3주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전선에 배치하는. 그래서 레오파드2 전차는 곧 아마 등장할 것 같습니다. 간혹 이게 이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하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세계 최강 전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오파드 1, 2는 사실은 70년, 80년대에 나온 거 계속 이제 버전만 개량됐기 때문에 아직도 레오파드 1, 레오파드 2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레오파드 3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에서 계속 이제 제식 번호만 새로 붙여서 이게 개량형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너무 비쌉니다. 이게 사기가 우크라이나 그 재정 능력으로는 한 대 그 200억 하거든요. 한 대에. 근데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졌다가는 우리나라 흑표 전차는 가성비가 뛰어나죠. 80억이나 90억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국방체계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좀 더 이제 보강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전차 전력을 갖다가 더 보강하기 위해서는 아마 레오파드2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방 무기로 바꾸는 그런 과도기 과정에서 한국 흑표 전차를 수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제가 좀 짜증나는 거는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제대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무기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군한테 전달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신이 나서 한국 무기를 판에 다내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신이 나서 그걸 갖다가 이게 재미나게 보도하는 유튜브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거는 조금 좀 어색하죠. 왜냐면 화끈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기껏해야 헬멧하고 담요 같은 거 이런 게 비전투 장비 같은 걸 갖다가 전달하면서 그런데 무기 파는 데에서 생색낸다면 이건 정말 좀 얄미운 짓거리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이제 소위 우파 유튜브들인데 그런 것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휴전 협정 이런 데 관련된 그 문제인데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하간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구하겠다라는 데서는 그 신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아무리 이 전쟁의 목적이 뚜렷하고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피해가 날 경우에는 국내적으로 분명히 반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퇴로를 갖다가 확보해놓고 전쟁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휴전, 정전 협정 이런 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네츠크하고 크림반도 이런 거는 러시아의 영향권은 있지만 2월 24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그 이전 시점으로 보고만 시킨다면은 휴전할 용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자신들의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그걸 허용하게 되면은 러시아로서는 푸틴으로서는 완전히 이제 조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럼 전쟁을 왜 했냐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럼 국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야당이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그러면 아무리 푸틴이 공간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 하나 망치가지고 그걸 유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마 푸틴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젤렌스키가 말한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자, 러시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하고 그 다음에 우란스크 요 상태에서 휴전을 맺자라고 하면 그건 또 젤렌스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헌법 하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남의 나라에 할량해 줄 수 있는 그걸 대통령의 권한을 줄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럼 또 국민 투표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젤렌스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틈에 그간에 이제 평화회담, 휴전회담을 타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재 노력을 했던 터키가 다시 또 지금 중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흑해를 보시게 되면 흑해 위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러시아, 그 밑에 터키. 그 흑해를 두고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터키는 서방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에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좋게 보는 거죠. 왜? 저놈들은 러시아한테 적대적인 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 이제 웃기는 거는 우크라이나는 터키에서 바이락타르라는 무인기라가 드론을 쏴가지고 러시아군을 지금 작살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터키는 또 일부 무기는 러시아에서도 수입해오는 이런 양쪽 이제 이중 간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에르도안은 여기서 아마 계속해서 터키의 어떤 그 국제적 위상, 이 중재 노력을 통해서 실제 중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터키가 그나마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국제적 위신이 제고될 거다. 그래서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결과가 없고 뭐 이렇게 미래가 신통찮지만 그 계속해서 아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이런 거 갖다가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최근에 이스탄불에서 뭐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푸틴을 뭐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가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뭐 터키에 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주 내로, 빠르면 금주 내로 아마 라브로프 외상이 푸틴이 가기 전에 먼저 터키를 방문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그 타당 뭐 예컨대 의제 같은 거 아마 다루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니까 아마 늦으면 다음 주라도 가겠네요. 근데 라브로프가 얼마 전에 세르비아 쪽으로 갈라 하다가 발틱 상국하고 주변국에는 그 반러 국가들이 아마 영공 통과를 허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취소되는. 이로 와서는 이제 뭐 러시아 이제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전쟁을 하기 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이제 위신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전쟁하고 이제 터지고 나서 100일 이상이 지났는데, 자, 경제적으로도 몰락했고, 국제적 위신은 말도 아니고,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고 했는데, 결국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토의 동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의 어떤 중립국가라든가 그간의 러시아의 중립적인 국가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어떤 침략국가, 전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2월 24일 이전의 러시아하고 그 이후의 러시아는 이제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어떤 위상이라는 게 이토록 이제 100일 만에 어마어마한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 위신을 되돌리거나 러시아가 정상국가로 돌아섰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마 최소한 1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파괴된 이 국토를 갖다 회복하는데 30년, 길게는 50년 정도가 걸린다면은 러시아는 그보다 더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전, 휴전 협정은 아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거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굉장히 양보했다고 봐야 되겠죠. 2월 24일 그 이전으로 돌려달라. 그럼 그걸 아마 최소치의 어떤 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서방이 여기에 합세해서 아마 휴전을 이끌어가면은 휴전이 되지 않는다는 뭐 그런 걸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겠습니다. 문제는 푸틴. 그다음에 러시아의 독재 체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얍삽한 마크롱 같은 놈이 러시아가 체면을 차리고 후퇴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남의 나라니까 그런 소리 하겠죠. 프랑스가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보르도하고 저 북부, 러시아 북부지역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넘겨준다고 할 경우에 상대방 국가의 무슨 뭐 자존심을 생각해서 우리 국토, 프랑스의 국토를 할령하자. 그딴 이야기 못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남의 나라니까 저딴 소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휴전을 위한 어떤 교섭 같은 거는 계속해서 아마 진지하게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휴전 협상, 휴전 그 가능성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일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도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아마 고립시키는 그런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섭을 한다. 그 다음에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가는 게 젤렌스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